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전지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홍진태라고 합니다. 오늘 그 참석 대상자가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많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른분들은 막 이제 엄청 어려운 얘기들을 다 드려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여기 있죠. 초등학생 몇 명 있어요? 손 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려운 얘기들은 좀 많이 어려운 얘기들은 빼고 조금만 어려운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박사이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하기 전에 여러 이제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저 여기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백운동이라고 저기 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사를 했네요. 자, 여기에서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제가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손을 들고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저기 그 친구. 네? 아니에요? 친구. 광주과학고등학교. 맞췄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이제 소형 원자로, 스마트라는 원자로인데요. 원자로 이제 조립하는 모형이 있어요. 이걸 이 친구한테 주도록 할게요. 집중도가 확 올라가겠죠? 아직 선물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맞추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원자력 전지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032년부터는 달 탐사를 하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 탐사에 필요한 전력원 중에 하나인 원자력 전지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저희가 처음으로 설계했던 원자력 전지인데요. 처음 설계했으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했겠죠. 전기도 별로 안 나와요. 저희가 실패를 겪고 엄청 여러 번 노력을 해가지고 원자력 전지를 이제 개발을 해왔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이 화성 탐사선에 쓰는 로버에도 원자력 전지를 쓸 수 있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자력연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소중한 전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해 있고요. 북대전 IC라는 곳에 이제 나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저희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자력연구원은 1959년에 설립이 돼서요.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졌으니까 가장 처음 만들어진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1,700명 정도 연구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박사님이 이제 900명 정도, 9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 연구를 한다고 했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가시면은 이 왼쪽에 위아래 있는 그림과 같은 원자로라는 게 있어요. 이 원자로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드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원자로 이름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힌트를 드릴 수는 없고 하나로라고 하는 원자로예요. 이렇게 원자로에는 30메가와트 정도 출력이 나오는 원자로인데요. 여기에 위에서 뚫린 구멍 등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쓸 수 있는 해결료나 원자로 주변의 이제 부품들을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동연소 연구부에서는 이제
여기에 동위원소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꺼내면 이제 의약품으로도 쓸 수가 있는 이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제 아까 이제 선물 드리는 거하고 같은 이제 새로운 원자력 발전기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제 큰 배를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기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원자력연구원의 첫 목표는 전기를 만드는 거, 원자력 기술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의료용으로 쓰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뭐 엑스레이나 뭐 CT 촬영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쓰는 그냥 이제 기계가 있으면 그냥 어떤 촬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을 이제 써야 이제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몸을 통과하면서 사진을 찍어줘야 이제 몸의 이제 내부를 이제 찍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동위원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을 해서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그 우주용 원자력 전지를 연구를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상에서도 쓸 수 있고 이제 심해에서도 쓸 수 있는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원자력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위성이 어디에 실린 위성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 친구 제일 빨리 손든 친구 어디요? 아닌데. 그 친구. 누리호 2차 발사에 맞아요. 친구 나오세요. 예. 화면에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선물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오른쪽 밑에는 제가 사진이 있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기라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좀 전에 보셨듯이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우주에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원자력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섭섭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문제를 드릴게요. 우주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태양전지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물체에, 지구 위에 떠 있는 물체에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드시면은 또 선물 드릴게요. 저기 제일 먼저 손든 친구. 그런데 네.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건 선생님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친구 다 알아요? 이름 알아요? 우주정거장 이름? 우주정거장에 이름이 있는데 친구 알아요? 인공위성. 네. 자, 우주정거장 맞춘 걸로 할게요. 우주정거장 미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인데요. 여자친구가 맞추면은 이 인형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계속 남학생이 맞추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오른쪽 위에 인공위성 사진 있죠? 이 인공위성 이름 아세요? 우주에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네. 이 아리랑 3호라고 하는 이제 인공위성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인데요. 이렇게 우주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지구 궤도를 계속 돌고 있으면 태양전지를 쓰면 돼요. 근데 밑에 보시는 이제 달 표면에 갔을 때 다른 지구하고 지구 주변을 돌지만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게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28일간 도는데 14일간이 낮이고 14일간이 밤이에요. 그럼 14일간이 밤이 되는데 달 표면에는 대기가 없어요. 또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밤에는. 낮에는 햇빛이 쬐이면은 한 120도 정도
온도가 되었다가 밤이 되면은 영하 170도 정도까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햇빛도 없고 온도도 낮아요. 그럼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죠? 공기도 없는데 연료 가지고 태울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전지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우주에서는 이제 밤 기간 동안 생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 표면의 온도는 영하 17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이 보이는 선이 온도 변화 선이에요. 햇빛이 비치면은 90도, 뭐 120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햇빛이 딱 끊기면은 급격히 온도가 낮아져서 바로 그냥 영하 170도, 18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화성의 표면 온도도 보시면은 이건 나사에서 이제 발표한 사진인데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낮 시간, 파란색 선이 밤 기간인데 온도가 표면에서 온도가 영하 140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영상 30도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아는 전자제품들이나 부품들이 전부 다 망가져요. 다시는 깨어나지 않아요. 2차 전지 우리 쓰는 배터리도 영하 40도까지 가면 전해액이 얼면서 다시는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밤이 지나고 나면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달에서 원자력 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 8월에 인도에서 찬드라얀이라고 하는 그 달 착륙선을 쏘아 올렸어요. 달에 착륙을 했는데요. 달 남극에서 착륙을 해서 이제 주변에 달 남극 주변에 황이나 이제 금속 같은 걸 탐사를 했죠. 2주간 이제 태양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못 깨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 이렇게 달 착륙해서 이렇게 탐사했으니까 재밌다,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발사체만 해서 한 7천억, 8천억 원이 들고요. 이 착륙선만 해도 5천억, 6천억이 들어가요.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2주만 잠깐 탐사하고 죽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달나라 여행 가고 화성 여행 가고 했을 때 밤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밤 되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원자력 전지나 원자력 전력원이 없으면은 이제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제 우주에서 원자력 전지, 원자력 전력원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 이제 옥토끼라는 것을 이제 보냈는데, 창어라는 탐사선을 보내서 옥토끼라는 로봇을 보냈는데 이게 10년 정도가 됐어요. 10년 동안 잘 돌아다녀요. 왜? 원자력 전지가 있어서. 원자력 전지에서는 열하고 전기를 전부 다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달에서 아주 추운 기간에도 원자력 전지에서 열하고 전기를 주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는 이제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라고, 이거는 이제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에 보낸 이제 큐리아서티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 태양전지를 붙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더 멀리, 더 예전으로 가면 1970년대 심우주 탐사를 한다고 미국에서 이제 태양계 행성을 탐사하는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탐사선, 그리고 보이저라고 하는 탐사선을 70년대에 쏘아 올렸는데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난 지금, 그러니까 40년, 50년이 됐죠. 지금까지 신호를 보내오고 있어요. 이 우주선에 무엇이 달려 있느냐? 여기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게 원자력 전지예요. 여기에도 이 원자력 전지가 달려 있고요. 원자력 전지가 있으면은 밤에 우주에서 아주 추운 밤 기간 동안에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또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도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수십 년간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전지가 우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원자력 전지는 방사성 물질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원자력 전지 내부 구조를 보시면 이 방사성 동연소가 빨간색 부분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에 방사성 동연소가 분리하면서 열을 내게 되면 이 열 전달을 통해서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열전 소자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고 이 열전 소자의 양단에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온 전기를 우주선에서 필요한 곳에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열전 현상인데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하는 열이 열전 소자에 전달되고 온도 차이로 인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원자력 전지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길어 40년이 넘는 긴 시간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도, 압력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충전과 교체가 필요 없기에 실내나 우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전지의 핵심 기술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활용입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연소라고 했을 때 연소를 구성하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양성자 기수가 그 물질의 특성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양성자 기수는 같은데 중성자가 개수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중성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열이 있기 때문에 중성자가 어떤 활동을, 분비 활동을 하면서 방사선을 뿜을 때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그런 준비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방사선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요령이든 산업용이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 재밌게 오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 방송.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나왔죠? 네. 원자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적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원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원자를 이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더 깨면은 이제 막 쿼크 이런 막 다른 이제 얘기가 있죠. 이제 원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어요. 원자 핵은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안정한 원자가 되기도 하고 불안정한 원자가 되기도 해요. 이제 양성자 개수가 좀 달라가지고 원래 이제 있던 원래 정상적인 상태보다 개수가 좀 많아지면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의 동위원소가 되는 건데요. 이 동위원소가 이제 안정한 상태로 되려면은 어떤 입자를 던지거나 빛을 막 던지면서 안정한 원자로 이제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때 나오는 빛이 입자나 빛이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원자력 전지의 원리를 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전지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어떻게 열이 발생하느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가두게 되면 차폐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두게 되면 이게 못 빠져나가니까 막 힘이 들잖아요. 그럼 열이 나요. 여러분들 막 그 못 움직이게 막으면 화가 나면서 막 열이 나잖아요. 열이 막 나는데 이 열을 빼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열전 소자라는 것을 붙이면 열전 소자를 통해서 온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크게 원자력 전지를 구성하는 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원료가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원이 있겠고요.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전기를 열을 전기로 바꿔낼 수 있는 열전 소자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 동위원소 열원하고 열전 소자를 안전하게 이제 붙잡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열제어 구조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총 세 가지로 이제 기술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이 됐었는데 원자력 전지의 특징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명이 엄청 길다. 뭐라고요? 수명이 엄청 길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성이라는 게 엄청 높아요. 신뢰성이 높다.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환경에 독립적이다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지요. 장수명이라는 말부터 설명을 드리면 원자력 전지에서 쓰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은 이렇게 안정한 원소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원자력 전지에서 쓰는 원소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반감기라는 게 그러니까 반으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니켈이라는 원소는 이제 100년. 원자력 전지 우주에서 쓰는 원자력 전지에서 쓰는 이제 플루토늄이나 아메리슘 같은 걸 보시면은 88년, 432년.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쓰는 원자력 전지는 44년 정도 쓸 수가 있고요. 아메리슘이라고 하는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원자력 전지를 200년 이상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아까 보신 그 그림에서 앞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서 움직이는 부품이 하나도 없어요. 원자력 전지 내에서 움직이는 부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냈으면은 그때부터는 고장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70년대에서부터도 우주에서 쓰려고 내보낸 거예요. 우주로 쭉 태양계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기가 갑자기 안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고장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 하에 보낼 수 있었던 게 이 원자력 전지고요. 그 우주 같은 공간에서 보시면은 어떤 태양도 이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중이고 대기도 없고 공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외부에 아주 춥고 막 이제 하는데도 이 고장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이 외부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동작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전지는 태양이 있어야지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 어떤 연료를 때울 때는 산소가 있어야지 산화가 돼야지 이제 어떤 열을 발생하고 에너지를 발생하잖아요.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원자력 전지는 일단 만들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우주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걸 보니까 방사선에도 강하고 열적으로도 매우 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력 전지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장수명이다, 신뢰성이 높다, 고장이 안 난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하고 관계없이 동작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옛날부터 아폴로 우주선이라는 게 사람이 달에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에서 우주인이 달에 착륙해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오고 우주에서 이제 달 표면에서 실험을 하는 내내 원자력 전지를 사용을 했었고요. 또 이제 태양계 이제 이 트랜짓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궤도에서 이제 미국에서 국방용으로 이제 국방용 위성에서 이제 사용한 원자력 전지인데 그 옆에 보시면은 쭉 이제 우주 탐사선 쭉 태양계에서 외행성 지구 밖으로 나가는 지구에서 태양하고 지구가 있는데 태양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그런 우주선에서는 이제 원자력 전지를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끝에 보시는 이제 퍼시비어런스라는 이제 로버도 화성에서 2년 이상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도 이제 70년대에 이제 달 탐사선에 원자력 전지를 써가지고 이제 두세 번 이제 사용한 예가 있고요. 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원자력 전지를 이제 중국에도 제공을 해서 중국에서 아까 기어다니는 로봇 보셨잖아요. 옥토끼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 로봇도 이제 원자력 전지에 힘을 입어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이 좀 지쳐 보이니까 질문할게요. 세계에서 원자력 전지를 만든 나라는 몇 개가 있을까요? 아, 아쉽네요. 좀 작아요. 여자친구. 아깝네요. 그 옆에 친구. 아, 2개 맞았어요.
친구 나오세요. 아버님이 대신 나오시고. 네. 친구한테 준 선물은 파동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 마스코트인데요. 마스코트 인형을 드린 거고요. 네. 세계에서 이제 원자력 전지를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는 나라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러시아 전에 소련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들이 그 사용했던 원자력 전지 사진들입니다. 미국이 이제 처음 먼저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지구 위성에서 사용하고 이제 달, 그다음에 화성, 이제 외행성 탐사에 쭉 사용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을 달아서 쓰는 이제 원자력 전지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왼쪽 밑에 보시는 이제 이 두 가지 종류, 6W급 그리고 200mW급 두 가지 종류의 원자력 전지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이제 그럼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나 있을까? 여기 보이죠? 문제 낼까요? 자, 현재 원자력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아, 저쪽에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저쪽 한번 할까요? 몇 개 있어요? 아이고, 아깝네요. 여기 있는데, 저 위에 까만 옷 여학생. 두 개 맞았어요. 예, 친구 나오세요. 예, 전달해 주시고요. 예, 지금 원자력 전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하고 한국 두 군데입니다. 영국은 이제 2030년에 이제 달 착륙선이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우주국이죠.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달 착륙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원자력 전지를 영국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왼쪽에 이 하얀 원자력 전지가 누리호에 실려서 이제 현재까지 동작을 하고 있는 원자력 전지고요. 6W급으로 사양은 이제 러시아하고 같은 사양을 이제 만든 건데요. 6W급으로도 원자력 전지는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우주 실증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개발 중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제 두 국가, 영국하고 한국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돕자라고 해서 두 기관이 이제 MOU라는 것을 맺고 서로 이제 매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회의를 하겠죠. 예, 다음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얀색 원자력 전지 이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2022년 6월에 발사를 했고요. 발사해서 이제 700km 상공, 지구에서 700km 상공에서 성능 검증 위성을 이제 주차를 시키고 이 성능 검증 위성이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심하니까 문제 하나 또 낼까요? 태양 동기 궤도가 어느 방향일까요? 이제 한 명만 이제 문제를 낼게요. 자, 태양 동기 궤도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수평 방향으로 하는 것을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도는 것을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할까요? 자, 가장 먼저 손든 친구. 오 마이 갓. 수평 반대 방향은 수직이잖아. 친구 손 내리세요. 자, 이 수직 방향으로 북극하고 남극 이 방향으로 해서 도는 게 태양 동기 궤도인데요. 태양 동기 궤도로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 돌고 있고요. 이 성능 검증 위성 꼭대기에 이렇게 여기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원자력 전지가 탑재가 돼서 2022년 7월부터 이제 성능 시험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이제 원자력 전지는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제 히팅되는 열원 부부가 있고 이제 열전 소자 그리고 주변을 감싸는 이제 단열 구조체하고 이제 보호 구조체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한 방에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듯이 처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점점 발전이 돼서 이제 우주급의 원자력 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원자력 전지를 이제 우주에서 성능 검증 위성에서 우주에서 실험을 처음 하게 되면서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주 헤리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주에서 사용한 이력이 있다. 그 말은 이제 우주에서 너네 해봤어? 라고 했을 때 해봤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누리호에 탑재된 원자력 전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품이 되겠고요. 이 누리호에 탑재된 원자력 전지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이게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총 5개 정도의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주선 발사 진동을 견뎌야 되는데 우주선 이제 누리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기를 뚫고 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 공기를 막 뚫고 막 우주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려요. 우주선이 막 흔들리면서 이제 진동이 오게 되는데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이제 유체 유발 진동이라고 해요. 유체 유발 진동이 걸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제품들, 부품들에도 전부 다 진동이 가겠죠. 아까 들리는 소리처럼 엄청난 진동이 가해졌을 때 원자력 전지가 견디는지를 실험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시설에서 원자력 전지를 올려놓고 진동 실험을 여러 가지 X, Y, Z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모두 이제 견뎌야지 우주에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실험의 조건, 진동의 조건은 이제 우주선에서 우주선이 우주 올라갈 때 들어오는 이제 진동값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진동에 맞춰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견디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주선 페어링 충격을 견뎌야 되는 게 2번째 미션인데요. 어우, 소리 들리죠? 이게 엄청 큰 이 강의실보다 2~3배 더 큰 그 실험 공간이 있어요. 그 항공우주연구원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렇게 원자력 전지를 설치를 하고 충격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충격이냐?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주선이 쭉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여기 보이시는 이 뚜껑을 벗겨내야지 이제 인공위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뚜껑을 벗겨낼 때 화약을 터뜨려요. 이 화약의 충격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이제 가해집니다.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페어링 충격을 견디는지를 이제 실험을 한 게 좀 전에 들었던 소리시고요. 이 충격을 한 후에 충격 시험 후에 성능이 이제 정상적인 성능이 나온지를 저희가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받았습니다. 3번째 미션은 우주 환경에서의 극한 온도를 이제 견뎌야 되는 거죠. 지구 동기, 그러니까 태양 동기 궤도에서 지구 700km 상공에서 온도 영역을 저희가 받게 되고 그 온도보다 플러스 20도, 마이너스 20도 더 큰 범위에서 이제 온도를 변화하는 실험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이 6사이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시험 전후에 이제 성능에 차이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4번째 미션은 이제 우주선 사고에도 지구에 이제 피해가 없어야 되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왜 이런 조건이 있냐면은 이제 우주선이 우주에서 터지면은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다 이제 타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이것은 터져가지고 그냥 환경에 뿌려지게 되면 이걸 이제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이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바로 이제 에너지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흩어지지 않게 견뎌야 되는 다 이제 막아줘야 되는 게 이 원자력 전지를 우주에 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럼 우주선이 사고가 났을 때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보시면 우주선이 터져서 이제 파편이 날아오는 경우, 또 우주선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우주에서부터 쭉 지구 궤도 따라서 들어와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이제 발사대에서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 우주에 올리는 우주에 올리는 과제는, 그러니까 달에 보내는 과제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편 충돌하고 발사대 폭발 실험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 지구에 재진입할 때 걸리는 이제 공력 가열이라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전북대학교 플라즈마 풍동실험센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구 밖을 벗어나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지구 궤도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이 견디는 공기하고 마찰을 통해서 열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력 가열이라는 것을 플라즈마 에어라는 것을 이제 보호 모듈에다가 발사를 하면서 이 보호 모듈이 안정적으로 이제 방사성 동요소를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고요. 실험 결과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버틸 수 있다라는 이제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미션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있는데 우주 방사선에 이제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해야 돼요. 우주 방사선이라는 데이터는 이제 먼저 우주에 나갔던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이제 데이터들이 유럽의 이제 스팸비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우주 방사선 데이터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 공개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자력 전지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올지에 대한 이제 손상 해석을 하게 되고요. MCMP라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MCMP 해석을 통해서 원자력 전지가 입게 되는 손상 에너지량을 이제 계산을 한 후에 저희 연구원 이제 정읍에 있는 감마선 조사 시설에서 조사 시험을 했고, 또 경주 양성자 가속기라고 하는 곳에서 양성자를 이제 조사하는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 파티클들, 우주 방사선 입자들이 실제 이 동위소 전지에 이제 두들겨 맞게 되는 거고요. 이 맞고 나서 이 원자력 전지의 이제 핵심 부품인 열전 소자가 문제가 없는지, 어떤 열화 현상, 그러니까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이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지구 궤도에서 한 실험 방사선에 대한 손상 평가하고 실험 결과를 보면은 제가 10년 정도 지구 적에 대해서 이제 10년 정도 있어도 원자력 전지에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5가지 미션의 그러니까 검증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누리호에 실리게 됐고요. 대전에서 만든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순항하고 있는데요. 우주에서는 위성과 탐사선들이 태양 전지를 작동하지만 달처럼 밤이 14일이나 지속될 경우 태양 전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유일한 대안이 동위 원소 전지, 즉 원자력 전지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3번째 원자력 전지를 개발해 우주 실증에도 성공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밤이 14일이 지속되고 온도도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환경의 달. 긴 밤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탐사선의 태양전지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저온 상태는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전기를 저장하는 2차 전지를 방전시키고 센서 등 전자기기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우주 환경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은 동위원소 전지, 일명 원자력 전지. 원자력연구원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방사능 동위원소가 분비하면서 내는 열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인데, 열이 그 열전 소자라는 것에 전달이 되고 열전 소자 양단에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전지 내부의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88년으로 40년은 충전이나 교체 없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음료수 병만한 높이 12.75cm의 원통 구조로 외부 동력원 없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온도, 압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작은 무게로 큰 열량을 낼 수 있어 심해나 우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합니다. 연구원은 120mW 전력을 생산하는 시제품을 제작해 지난 6월 발사된 누리호에 탑재했으며 지난달 11일과 26일 2차례 성능 검증 시험을 실시해 목표 전기 출력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환경의 실증에도 성공한 것으로 우주선이 발사될 때 강력한 진동과 우주에서 발생하는 강한 감마선 등 모든 극한 환경을 이겨낸 겁니다. 우주 환경 검증을 뜻하는 우주 헤리티지도 확보했습니다.
지상 시험에서는 그 여러 번 성공적으로 시험을 했지만 그 우주 환경에서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을 한 결과 지상 시험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장기 시험을 통해 내구성을 검증할 계획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달 착륙선에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자, 질문을 또 하나 드릴까요? 잘 들으셨는지. 우리나라에서 이 검증한, 실증한 원자력 전지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한 걸까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 이 친구가 빨리 손 들었어요. 네. 세 번째 맞았어요. 자,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험한 게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하네요. 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저희가 성공을 한 거고요. 원래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 저 키트가 아니고 원자력 전지 조립 키트가 있는데 그게 다음 달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아깝게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예. 이제 원자력 전지를 이제 우주에서 성능 실험을 쭉 했고요. 2022년 7월 10일 첫 실험을 했고 2022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올해 3월까지 1년 5개월 한 거예요. 1년 5개월 동안 이제 고장 부품 없이 모든 성능을 유지 중에 있고요. 4월 달이 되면 드디어 1년 6개월 내구성 시험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출력이 안정적으로 쭉 꾸준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자랑 같아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우주 탐사 중장기 계획하고 우리나라 이제 우주 탐사 중장기 계획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나사 주도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 달에서 달 기지를 건설하고 이제 화성에서도 가서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계획하에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걸 먼저 세웠고요. 2024년부터는 이제 유인이 사람이 가서 이제 달에 착륙해서 좀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좀 해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 당시에 과기부 장관께서 이제 서명을 했고요. 그때가 21년 5월 달이네요. 아르테미스 협정에 우리나라도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중장기 계획을 보시면은 여기 처음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1992년에 쐈어요. 글자 혹시 보이세요? 아니, 글자 안 보이죠? 그러면 문제. 처음 쏜 이 인공위성의 이름을 아시는 분 제일 먼저 손든 친구. 좋아요. 맞췄어요. 친구는 좀 어려 보이니까 이걸 줄게요. 연필이에요. 예,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은 우리별 1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발사체 기술이 없어서 아리안 그룹이라고 프랑스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를 했고요. 오른쪽 밑에 점점되어 있는 저 선이 보이실 텐데 이건 21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22년에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해서 우주에 쏘아 올렸죠. 그 이름이 이제 누리호이고요. 이 누리호 실험을 하는데 그 오른쪽 밑에 보시는 원자력 전지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우주에서 실증을 마쳤습니다. 2032년 이쪽으로 쭉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인공위성들이 발사될 예정이고요. 2030년인데 32년에 달 착륙선이 발사를 하게 됩니다. 달 착륙선에는 이제 원자력 전지가 들어갈 것으로 원래 계획을 해왔었고요. 2035년부터는 이제 어떤 우주에 가서 샘플을 가져온다든가 화성에 간다든가 하는 계획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력 전지의 활용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2년에 그 달 착륙선 계획을 잠깐 보시면은 먼저 31년에 아무런 탑재체 없이 일단 착륙이 가능한지 시험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착륙선만 연착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착륙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착륙선 시험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우주 기술 실증을 하기 위해서 탑재체를 포함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탑재체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원자력 전지 RTG라고 하는 원자력 전지입니다. 탑재체 보내는 게 총 3가지인데요. 우주 달의 표면에서 굴러다닐 수 있는지 하는 로버, 굴러다니는 이제 로봇 비슷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볼라타일 익스트랙트라고 해서 달 표면에 있는 흙을 떠가지고 흙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나 뭐 수소나 이런 것들을 연료를 뽑아낼 수 있는지 실험하는 이제 월면토 추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달 탐사 로버의 개념도 그리고 월면토 추출기에 대한 사진 그리고 이제 원자력 전지에 대한 사진이 이제 보이고요. 첫 번째 달 착륙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주어지진 않아요. 외국처럼 총 43kg 정도, 총 43kg 정도 무게가 할당이 되는데 이걸 적절히 나눠서 각각 이제 제품들을 이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전지의 목표는 이제 150mW라고 적긴 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보니까 한 300mW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상태거든요. 저희 기대로는 한 300mW 정도 전기까지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이제 미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주 탐사 환경이 엄청나게 펼쳐질 것이고요. 우주에서 수송하는 거,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그 우주에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기술. 우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은 이 전부 다 원자력 기술이에요. 우주에서는 가장 편한 기술이 원자력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원이 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우주에 베이스 캠프라는 걸 만들고 이제 식민지도 건설하고 이제 화성에 갔다 오는 친구들이 막 나오게 되겠죠. 나사의 사이트에 가면은 이런 표를 팝니다. 화성 한 10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표 얼른 사셔가지고 예,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만우초등학교 5학년 이선혁이라고요. 그 한번 영화나 책에서 봤는데 핵폭탄을 만들 때는 그 자연산에서 1% 존재하는 우라늄 235에다가 중독자를 써서 한다고 했는데 왜 그 원자력 전기를 만들 때는 핵분열을 더 잘하는 우라늄 235가 아니라 플루토늄 238을 사용해요? 네, 깜짝 놀라셔서 지금 무슨 뚜껑을 떨어뜨리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물뚜껑을 떨어뜨린 걸 다행이고요. 제가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깜짝 놀랄 질문을 하셨는데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도 그냥 우라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라늄 235라는 것은 이제 핵분열해서 발전을 일으킬 때 쓰는 물질이고요. 원자력 폭탄이든 원자력 전지든 사용하는 것은 이제 어떤 동위원소라는 개념이에요. 동위원소라는 것은 이제 먼저 원자력 전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스스로 소멸해가는 과정에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어떤 핵 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소멸하고 있으면서 내는 에너지를 전기로만 바꾸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핵 분열이 발생하지가 않아서 안전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전지에서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거고요. 핵폭탄의 경우는 이제 235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플루토늄 239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이제 약간 위험할 듯 말 듯한 물질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핵폭탄을 터뜨릴 때는 이제 중성자를 때려주는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을 쭉 집어넣으면서
그게 확 퍼뜨려지면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핵폭탄이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른 거고 이 원자력 전지의 경우는 스스로 소멸해가는 원소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뽑아내는 데 쓴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학부 조은혜입니다. 원자력 전지가 이제 저희 일단 실생활에서도 사용돼가지고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덕후로 하면 충전도 안 해도 되고 근데 왜 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게 방사선 배출 위험성 때문인지 가급적이 면에서 궁금합니다. 답을 이제 학부모님께서 직접 다 해주셨는데요. 여기 쓰는 이제 원자력 전지에 쓰는 플루토늄이라는 동元소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엄지손가락 크기? 본인 엄지손가락 크기를 보시면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만 가지고도 수억 원을 합니다. 그 러시아에서 미국에 팔 때는 이 조만한 거 하나당 한 3억 원에 팔았었고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에는 이제 수십억 원을 받게 되고요. 그게 이제 비싼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매년 이제 미국의 원자력 전지 학회에 가는데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심사장에서 그런 질문을 꼭 합니다. 너 뭐 하는 친구니? 그래서 원자력 전지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 그거 내 자동차에 꽂아주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답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범죄자, 나쁜 사람들이 그걸 훔쳐다가 범죄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까가지고 어디에 막 뿌린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그걸 일반인한테 이렇게 쓰게 하진 않고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곳, 극한 환경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가 전자노기가 지구 건강에 좋냐고 아까 물었으니까. 다시. 전자노기가 지구 이거 환경에 좋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게요? 원자력 전지가요? 지구 환경, 원자력 전지가 지구 환경에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전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원자력 기술이 무섭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무서운 이유는 어떤 에너지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런 활용 용도처럼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 아주 좋은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이게 동작을 하는 동안,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원자력 전지가 동작하는 동안 어떤 외부의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나 폐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전력원이 원자력 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들어보기 전에 저도 갑자기 질의응답을 듣다가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네. 드려도 될까요? 이제 원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동위 원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중성자라는 개념도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나갔을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성능이 검증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중성자나 입자 간의 인력을 이용해서 동위 원소가 흩어지거나 폭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의 동위 원소를 다른 중성자를 같이 배치해서 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주에서 이런 상상을 잠깐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원자가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성자가 원래의 개수보다 더 많아졌을 때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에너지를 내는 경우,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경우라서 중성자를 더 해가지고 물질을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우주에서
어떤 중성자가 더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을 이제 차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방사선 차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이 됐던 어떤 텅스텐이 됐던 금속 물질로 주변을 에워싸 가지고 중성자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게 그게 그건데 네. 열 차이로 전기가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그 차이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환광기가 지났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것인지 그게 좀 그 폐기물로 남는 것인지 그게 온도차하고 이제 나중에 폐기물하고 두 개를 물어보신 거죠? 네. 온도차는 지금 여기서 쓴 그 원자력 전지는 온도차가 거의 70도에서 80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미국에서 썼던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아주 많이 쓰게 되면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 미국에서 올렸던 원자력 전지는 이제 거의 100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 온도 차이가 전기를 발생한다는 예. 그게 궁금해요. 그 원리가요. 그건 세라믹 소재의 개념인데요. 세라믹 소재 중에 비스무스텔룰라이트나 뭐 이런 이제 세라믹들이 있는데 그 세라믹 소재 중에 어떤 그 지백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지백이라는 사람이 세라믹 소재 양단에 온도차를 줘봤더니 뜨거운 물 위에다가 올려놔봤더니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보니까 그런 특정한 물질들에서 그 양단의 온도차가 가해지면은 이런 물질인데요. 이런 물질인데 양단의 온도차가 가해지면은 전기가 나오는 세라믹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이제 이용해서 전기를 이제 발생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온도차가 생기면은 그 세라믹 재질 내에서 전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기는 그 자기가 움직여야 전기가 생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 온도 차이가 그 자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만 움직인다고 해서 새 전자가 들어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계속 발생이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계속 순환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전선을 통해서 순환하는 개념인 건데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큰 자기장이 걸려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낮은 효율로 전기가 나오고요. 그 반감기가 지나서는 동안에도 전기는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면은 잘 안 쓰게 되죠. 잘 안 쓰게 되는데 그래도 전기는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쓸 수 없게 되면 그건 이제 폐기물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저는 휴영초등학교 6학년 차건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상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 중에서 7~8%는 다 원자력 전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주에서 쓰는 원자력 발전 원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 원리랑 똑같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똑똑한 친구네요.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체 전기의 46%이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이제 원자력 발전 원리는 그 우라늄에 중성자를 쏘이면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또 다른 중성자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번져가 가면서 핵 분열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고 그때 같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데워요. 물을 뜨겁게 데워서 프로펠러를 돌리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원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원리가 되겠고요. 이제 원자력 전지는 그런 물 끓이거나 이런 게 없이 여기 보시듯이 소멸해가는 동연소에 열전 소자라는 걸 붙이면 그냥 주변하고 이제 온도 차이가 그냥 발생하면서 전기가 열전 소자에서 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리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좀 동력이 있어서. 근데 이건 동력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전기가 막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저는 은빛초 4학년 학생의 남학생의 한모입니다. 저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계속 일단 또 박사님께서
개발하시고 실험하신 게 다 성공하셔서 일단 되게 기쁘기도 하고 축하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많이들 이렇게 과학적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개발이 우리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문득 이렇게 계속 개발되는 게 과연 정말 좋은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과학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철학적인 질문으로 박사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과학적으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과학자님들은 다 개발돼야지요 이런 대답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 철학적 물음을 하나 던지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폐기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좀 의문이 생겼는데, 원자력 전기든 전지든 간에 아까 실험하면서도 뭔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폐기물이라든가 실패 과정에서 생긴 어떤 위험 같은 것도 약간 걱정이 되고, 문득 그 TV에서 봤던 거에서 그 어떤 원자력 신인가 그거를 더 이상 저희가 그러니까 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뉴스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3가지신데요. 먼저 마지막 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폐기물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만들고 남은 이제 해결료 폐기물은 일단 몇 년간 이제 보관을 해가지고 아주 큰 이제 어떤 에너지가 나온 것이 이제 멈추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중저준위 이하, 뭐 참고로 해서 이제 경주 이제 방패장이나 이런 곳에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도 좀 다 차서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그 해결료를 이제 열어서 우리가 원료로 쓸 수 있는 다시 원자력 발전소 그 원료로 쓸 수 있는 원료도 또 다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결료를 태우면 100% 다 타는 게 아니고 아주 일부만 탑니다. 일부만이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나머지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뽑아내는 기술을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폐기물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였죠? 원자력 전지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요. 실패하는 경우는 많았죠. 아주 많았는데, 다행히 원자력 전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종 발사하기 전까지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럼 열을 뭘로 하느냐? 전기 히터 가지고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서 이제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저희도 위험한 건 겁나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고 나는 건 이제 잘 없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느냐에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원자력 전지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우주 기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개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나라가 아마 후퇴할 겁니다. 어떻게 후퇴가 되느냐? 예전에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옛날에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느냐라고 했던 유럽이 이제 망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달에 신대륙의 개념이죠. 달에 모두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가게 되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베너핏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 앞서니까 외국에도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아주 많은 나라이면은 당연히 기술 개발하지 말고 다 같이 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안 해도 되겠죠. 뭐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첨단 월봉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의 학부모입니다. 저 아까 말씀하셨던 아르테미스 협정에 의한 서명을 저희 나라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게 지금도 현재 되고 있는지, 아린텍이 예산 삭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르테미스에 서명한 해는 2021년이고요. R&D 예산이 굉장히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네, 말씀하시듯이 이제 작년에 R&D 예산 삭감이 있어서 다소 이제 지장은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협력의 아르테미스 사업 같은 국제협력은 우리가 어떤 돈을 대고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달 기지에서 어떤 건물을 짓자라고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공급할 수 있어라고 손을 들고 이제 공급하는 형태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당연히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밀리고는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늘려주신다고 정부에서 하셨기 때문에 늘려주실 걸로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거 계획이 없었던 얘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아까 제가 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학교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에서 제가 학회 발표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고향에 와서 처음 어떤 제 기술을 소개해드린 것에 정말 저는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제 좋은 성과,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광주인으로서 이제 소개해드린 점을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달 착륙선에서도 원자력 전지가 잘 동작할 수 있게 개발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